반갑습니다. 제 일생의 꿈이 지구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꿈을 꾸자고 하다 보니까 참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밀양시의 문화관광 기획자 양성 과정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직에 관광해설사 하는 분도 계시고 관광 벨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다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가슴이 굉장히 뛰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를 누비면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관광 컨텐츠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제 일생이 굉장히 행복했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컨텐츠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제 그 관광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는 저와 같은 여행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저는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제가 먼저 여행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행과 관광 컨텐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그냥 경험담을 몇 마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죠. 기리에서 이제 글을 쓴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식사도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행이 무엇인지 잠깐 여행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이에 서서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이에서 즉석에 잠깐 쓴 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여행 시인이 누구죠? 남자 여행 시인. 네, 시간 관계상 김사까 씨라고 통칭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한국의 여자 여행 시인 이렇게 표현을 다른 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신 분들이 앞으로 여행자들을 만나야 하기에 제가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까님이 잠들고 계신 영월을 여행하면서 제가 즉석으로 쓴 글입니다. 해걸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랑 같이 영월 여행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해걸음. 학과 외가리가 깃들고 아침에는 산 기슭에 안개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승천하는 곳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들이 해걸음하는 이곳의 주인공이다. 달빛 내려 화려한 날밤 리조트 앞 서만이 강변을 따라 거닐며 김사갓도 지나가고 이태백도 지나간다. 나도야 함께 지나간다. 등불 아래 물을 맞대고 잠 못 드는 길손의 설레임의 기대인 밤 새들도 지붕 위에서 조잘대고 이곳이 원래 학이 놀고 춤추던 곳이던가. 날밤 새워 먼동이 산등 기어오를 때 조심 발소리 죽여 강가로 나가면 그들도 산책을 나와 앞서가고 있다. 영월 서만이 강변을 가면 또 시작될 해걸음 길손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그들이 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여행을 하셨나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고흥 숙성을 다녀왔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거기서 그 숙성은 아주 작은 섬마을인데 약사하시는 분이 꽃 한 송이 두 송이를 이렇게 심기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명가정문 1호로 하는데 너무나 예쁜 꽃밭이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고흥의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하고 숙섬에서 놀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행은 세 가지 유익한 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타향에 대한 지식,
둘째는 고향에 대한 애착,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이렇게 부학의원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정말 여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문화관광 기획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행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감성 마케팅을 해나갈 것인가가 아마 숙제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광 테마 마을을 하시든 또는 개인적으로 작은 사업을 하시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 마케팅이라는 것을 떨치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여행을 하기 전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내가 여행자의 입장에 서서 이 시간을 임해 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여행자가 되었을 때, 여행지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떠한 느낌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하셔야 할 일,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거기서 본 거를 또 하나를 더 메모를 해왔어요. 진정한 여행이란 뭔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요.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는 새로운 눈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을 말하면 그러한 여행자들에게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하고 아까 소개를 하셨죠. 제가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면서 아주 산골에 숨을 딱 쉬면 있잖아요. 앞산에서 도로 제 코로 숨을 돌려주는 그런 산골이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저는 세계 일주를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저희 80년대에 제가 세계 일주 한다는 말을 끄집어내면 다 야, 너 정신이 이상하지 않니? 또는 야, 너가 동경절 딸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속에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꿈을 꿀 때 여러분들도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을 보여준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제 개인사이긴 하지만 제 경험담을 오늘 얘기하러 왔잖아요. 그죠? 제가 거창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것 속에는 바로 여행자라는 말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행자로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제가 프로그램을 잡았던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자신도 자신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조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첫 번째는 자립경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선 당장에 대부분 그렇죠. 궁금하죠. 돈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농민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자립경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두 번째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자신한테 투자를 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은 제 시간을 남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제가 할 일을 남들이 해줘야만 제가 시간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위탁 경영이라는 것을 요즘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협업 관계를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이제 제가 30년도 더 전부터 공부를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갔던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환경이 다른 곳을 여행을 하려면 우선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조차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하는 비법을 찾아야 하더라고요. 왜냐? 추운 나라에 가면 추운 나라에 맞춰야 되고요. 더운 나라에 가면 더운 나라의 환경을 제가 맞춰야만 병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건강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게 첫 번째는 제가 계절 음식, 그때 나오는 풍성한 음식을 먹고요. 거의 자연적인 거. 저는 집에서 요리한 음식보다는 배추 같은 것도 거의 생으로 된장 찍어서 먹고, 오이도 막 무침을 하거나 양념을 하는 것보다는 생으로 많이 먹는 습관을 길렀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시간적인 개념이 많지 않으면 배를 굶는다 그러죠. 굶을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 어느 나라 가서 익숙하지 않고 시간을 잘 못 맞추면 떼끼를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뭐 오이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으로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되는 습관을 살짝 길들였어요. 제철에 나는 많은 것들을 생으로 먹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탈이 나지 않는 걸로 몸을 바꿔주는 작업을 제가 오래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법을 개발했거든요. 이거는 언젠가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뭔가 하면은 찬기와 더운기를 제 스스로가 조율하는 방법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제 몸에 열이 많으면 열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열을 뽑는 방법과, 또 찬기가 많으면 위장병 같은 게 나잖아요.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지만 여름에는 어때요? 음식이 잘 상하죠. 왜냐? 열기가 많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몸속에 소화를 시킬 만한 열기가 없기 때문이라, 몸에 있는 찬기를 뽑아주면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겠죠. 이러한 간단한 이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병이 나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 비법을 제가 꾸준히 해왔고요. 또 하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10분에서 30분을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눈을 뜨면은 이렇게 몸을 깨우는 운동을 해요. 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 그러니까 거창하게 가서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행자로 살면. 그래서 늘 제 몸을 깨우는 운동, 손끝에서 발끝에서 전 몸을 작은 거지만 이렇게 깨우는 운동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주고 내 몸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몸도 저한테 보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세계 203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병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 병원에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여행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는 것이 행복한 삶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가 있어야지 다양한 지구촌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행을 꿈꾸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몇 가지만 소통을 하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바디랭귀지 있잖아요. 다 통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여행자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큰 몇 가지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해 가는 습관을 들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중 43억이 쓰고 있는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별로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기타는 뭐 영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은 반대로 저 같은 여행자를 만나면 그 언어가 약간은 소통이 되는 게 즐겁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래 사회는 언어를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욕심 관리요. 모든 거 다 갖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는 제가 공무원이었어요. 공직에 있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에 제가 저렇게 시간을 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제 몸이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좋다는 공직을 내던지고 결국은 제가 여행자로 살면서 제 모든 것을 남과 공유하는, 아까 그랬죠? 제가 만들지만 누군가가 저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 경영 체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가 10중에 제가 6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4를 갖고 상대가 6을 갖도록 제 것을 많이 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얻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이익을 많이 줘야 제 옆에서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준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물론 그 욕심에는 그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게 있죠. 그죠?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여행자로 살면서 38년을 길 위에서 약 203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딱 터득한 게 한 가지예요.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제 현재 내 인생의 전부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제 인생의 전부다라는 마음이면 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나쁜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 모르더라도 감정적으로 소통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길 위에서 30년 이상을 살지만 별로 어려운 점도 없었고요. 어느 나라로 들어가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도시 생기더라고요. 제 편 있잖아요.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곳이 또 생활할 만하고 그런데 이게 왜냐? 바로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이 인생의 전부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면 하시는 일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38년간 약 203개국을 돌고 제가 외국은 아는데 대한민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1년 4월 18일 북경에서 가방을 메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총정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을 총정리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김정호 선생님은 대동여 지도를 만드셔서 한국의 지도를 통합했다면 배선이는 길이에서 대한민국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4월 18일이 만 1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강의 있을 땐 강의를 하고 제가 컨설팅 있을 땐 컨설팅을 하면서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길이에 서 있습니다. 제가 10년 하고도 벌써 2달째 길이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난 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여행을 설계를 했어요. 대한민국 총정행을 한다고 나섰는데 그냥 무턱대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목적을 100년 뒤 후손들에게 제가 살고 가는 이 시대를 진실되게 담아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목적을 세우고 대한민국 총정리 프로젝트 그리고 처음에 만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974개의 2011년도입니다. 974개의 사찰이 갖고 있는 4,330개의 문화재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한 시도군을 1박 2일 4번을 잡고 거기에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들을 담아내는 일들을 제가 10여 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재들을 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향교가 234개인데 그 중에 80%는 제가 다 담게 되었고요. 천년기념물 거기 보시면 제가 힌트로 자료들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그 국보가 몇 개고 보물이 몇 개인가를 뒤쪽에다가 제가 일부러 넣어놓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드린 거고, 오늘은 오신 분들이 관광 콘텐츠와 관계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여행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대상의 여행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은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 총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냥 사찰문화재만 담는 게 아니라 근대문화재도 담고 천년기념물도 담고 그러다 보니까 고택도 담게 되고 결국은 한 3년 정도만 하면 다 할 것 같았는데 지금 10년을 했는데도 대한민국을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제가 한국의 문화재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문화재청과 인연이 되어서 놀다 보니까 그것이 인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요.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 꿈이 여행이고 세계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보겠다라고 돌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알려고 대한민국을 길이에서 서서 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드는 데 참여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컨텐츠 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결국은 뭐예요? 저는 영원한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돼요. 여행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그게 바로 오늘의 뭐예요? 문화관광기획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할 마인드예요. 왜냐? 관광기획의 결론이 뭔가요? 바로 오신 분들의 만족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밀양이라는 양념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저 같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또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3개국을 여행을 하는데 그 수많은 여행 속에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잊어지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감성 마케팅, 사람들이 한번 가면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하고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원래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비서실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닝 미팅, 그러니까 그 아침에 미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쪽에 다 이렇게 써서 보면 정주영 회장님, 뭐 이병철 회장님, 대우 김우중 회장님 다 기라성 같은 성공하신 분들이 전부 다 와서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분들이 제 젊은 눈에, 그때는 젊었겠죠?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깨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권력도 가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그야말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 눈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눈으로 봐서 그럴까?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자다. 그러면 나는 그런 행복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이힐도 엄청 높은 거 잘 보이려. 그리고 옷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자가 뭘 하느냐고 이럴 때라서 옷도 이쁘게 입고요. 사무실도 63빌딩 같은데 탁 명함을 주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87년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90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요. 그 근성은 못 버리잖아요. 정장을 쫙 이렇게 지금도 모자 쓰는데요. 모자부터 하이힐부터 쫙 한 벌씩 해가 옷도 50벌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항공료를 엄청 내고 유학을 갔는데요. 제가 미국 선교사한테 생일이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갔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보다가 또 한 단계 높은 교수님인데 티셔츠 하나, 청바지 하나, 그리고 정장 한 벌이 벽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일 파티라고 갔는데 초코파이 3개 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성냥 있죠. 성냥을 딱 꽂아가지고 불을 켜고 그렇게 파티를 해요.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나 포장된 삶을 살았구나 해서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거. 그때 제가 한국에서 가져갔던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럴듯한 그 메이커의 옷들을 영변 인민 공원이에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90년도였어요. 그 한국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들고 가서 저 공원에 갖다 쫙 펴놓으니까 그때는 전부 다 모택동 모자를 쓰고 시커먼 옷을 입을 때 그런 옷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 연변에 계셨던 분들이 연길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옷 구경하러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신어보고 입어보고 딱 맞는 옷 한 벌씩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막 2벌씩 3벌씩 욕심내는 거 욕심은 안 된다. 한 벌씩만 가져가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나눠주고 여기에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티셔츠 뭐 10원, 바지 10원 뭐 이렇게 주고 운동화를 딱 사신고 저렇게 기념 촬영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모택동 기념 촬영을 하는데 걸음을 딱 걷는데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때? 높은 신을 신고 폼 잡고 막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팠는데요. 저렇게 딱 바꾸는 순간 세상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실된 삶을 살자라고 저를 변형시킨 한 장의 사진이에요. 1990년도 연변에서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사진은 옐로우스톤이에요. 저기가 이제 50년 휴식 연재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안 하고 남의 말을 듣고 확 코스를 바꿨던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제 좀 고집 있어 보이잖아, 그죠? 이제 길 위에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엄청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기를 제가 이제 알래스카에 이제 그 얼음 궁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를 여행을 하려고 다 캐나다를 갔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래스카는 나중에도 가도 되는데 지금 옐로우스톤은 지금 안 가면 50년 휴식 연도에 들어가서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 코스를 바꾸어서 그 유타주에 있는 옐로우스톤을 가게 됐는데 그 옐로우스톤이 있는 유타주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메이 같은 거 아시죠? 뉴스킨 아메이 같은 그런 그 조직 판매 기법이 만들어진 곳이 미국의 바로 유타주더라고요. 그 시에 있는 게 그 볼집이에요. 공동체라는 의미로 혹시나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타주를 이렇게 가서 옐로우스톤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한번 남의 말을 듣고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아직도 알래스카를 못 갔어요. 작년에 제가 크루즈 여행으로 5월달에 잡아놨는데 결국은 또 코로나가 제 발목을 잡아갖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제가 결정을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기회가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저 케이스만 다른 분은 안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 인생에서 계속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케이스가 바로 하나가 여기가 옐로우스톤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외국에 가서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예, 요거. 예, 이집트 가자 피라밋이죠. 네, 저기는 제가 지금 이제 그냥 그쪽 여인의 모습으로 사진을 담았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한복을 가져갔어요. 한복을 가져가서
그 피라미드에서 쫙 한복을 펼치고 사진을 찍으니까 사람들이 1달러를 들고요. 쫙 줄을 서더라고요. 왜 줄을 설까요? 네.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외국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이러면서 딱 보니까 옆에 낙타랑 사진 찍는데 또 1달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졌죠. 여러분 보세요. 저 낙타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예쁜 드레스 한복도 안 입었는데 1달러인데 나는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복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5달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저랑 사진 찍으려고 5달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요. 어디서든 제가 의지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단 한 가지. 제가 쫙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폼 잡았죠. 자, 여러분 오세요.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받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팁 드릴게요. 커피값이에요. 그분들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원래는 어때요? 그분의 돈이죠. 제가 갖고 나눠주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일할 때는 빡세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확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즉 좋아하는 배와 나쁜,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를 만족스러운 기획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기획을 하게 된다면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족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굶지 않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조금 나눠주니까 다른 분들이 가면서 있잖아요. 제가 5달러 자기들 거 받아가 들어줬는 데 있잖아요. 자기들 나라에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과자도 갖다 주고 뭐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제 보따리가 무거워가 못 가져갈 정도로 물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자립심을 엄청 강하게 가졌던 케이스가 바로 요 한 장의 사진이에요. 자, 그럼 뭐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하면은 끝도 없는데 제가 요 사진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제가 사러 온 거예요. 그 9월 12일 그 미국의 그 트레드 그 랜드가 그 폭발을 했죠. 제가 전날 그 빌딩 앞에 다 앉아가 사진을 찍고 폼 잡고 일정을 바꿨어요. 저기 자유의 여신상 가는 것과 그 트레드마크가 있는 그 빌딩을 가는 거하고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운인가요? 그죠?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아마 살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죠? 평생을 여행으로 하고 살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면 저도 좀 억울한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관광이라는 테마, 여행자를 만나는 계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여행자가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이야기.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고요. 이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참 습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제가 좀 그 자료 속에 넣어놨어요. 우리나라 X세대, Z세대, Y세대들의 성향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예요. 자, 손이 어디로 갔어요? 예, 잘 보세요. 여기는 캐나다, 예, 나이아가라. 예, 젊어집시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이때와 이때는 10년 차이에요. 포즈 똑같죠? 네. 느끼시나요? 네. 예, 요거는 그 장면 2019년에 저기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인데 손만 바꿨죠. 폭포에서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밑에 남들어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난간에 기대 서서 이제 나를 폼 잡을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만나는 여행자들이 밀양에 오면 어떤 습관을 갖는가? 즉 습관은 밀양에 오면 어른골을 먼저 가는가? 케이블카를 먼저 타는가?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표충사를 가는가? 향교를 오는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화기획을 할 때 분류를 정하면 되죠. 문화재 좋아하는 분류를 위해서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또 가족이 함께 오는 팀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저처럼 사진에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요. 습관이 사람들은 다 있다는 거죠. 여행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신부족 국가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좋아하는 부류들이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떤 부류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가시면 기린만 있죠. 원래 제가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서 사자랑 맞짱 뜨려고 갔는데 이 사자가 저가 겁나서인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삐삐 요즘 그 삐삐로 가지고 사자 어딨냐 찾냐고 트럭들이 막 달리더니 사자 있다라고 해갖고 연락해서 갔더니 사자가 잠자고 있어요. 다리를 쫙 벌리고 잠자고 있는데 제가 차마 잠자는 사자 코트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에 그 우리 명언을 기울삼아 제가 사자랑 맞짱 뜨러 갔다가도 아이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하고 제가 맞짱 못 뜨고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사파리에 가서 사자하고 얼굴 못 맞대고 기린만 보고 온 케이스고요.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뭐 10년을 해도 다 못하죠. 30년 이상의 이야기인데요. 요거요. 제가 가슴이 찡한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브라질의 브라브라족이 부족이 사는 데인데 제가 이제 머리가 여행자니까 늘 길고 묻고 모자를 써요. 왜냐? 머리를 좀 덜 감아도 표시가 안 나니까 모자를 쓰다 보니 이제는 모자가 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좀 예뻐 보이려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브라브라족들이 발라벗고 살잖아요. 뭐 약간 뭐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를 막 따가지고 나비핀이 있죠? 나비핀을 초롱초롱초롱 달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줄을 서서 와가지고 그 나비핀 하나씩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묶고 이렇게 따가지고 나비핀을 엮었던 거를 다 빼주는데 나중에 두 아이가 줄 게 없어요. 우는 데 있잖아요. 저희 옆에 이렇게 타로 나오는 데까지 따라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여행자라도 보따리 속에는 숨겨놓고 다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 나온 지 일주일 돼가지고 사실은 선물을 준비 못했는데 오늘 다행히도요. 제가 그 대전에 성시박물관에 가서 행운의 네잎크로바를 3장 가져왔어요. 어때요? 자, 제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저 제일 뒤쪽 분이 먼저 드셨어요. 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중국. 예, 중국. 예, 맞습니다. 제가 것을 다 드리고 다 나눠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진짜로 여기 네잎크로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로 주세요. 제가 너무 줄 게 없어가지고 뭘 줄까 하고 오늘 숲을 막 뒤졌어요. 오늘 여기 오려고. 제가 일주일을 여행하고 오는 길에 여기 들렸기 때문에 집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자, 그리고요. 제가 객지에서도 말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것. 네. 예, 이집트요. 자. 예, 하나.
제가 마지막 하나는 남겨놨다고 할게.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나눠줄 것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행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강의하기 전에 차 한잔을 하면서 어떤 분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꿈꾸는 것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정말로 아까 잠깐의 인연 때문에 요거는 진짜로 기가 나오는 특허난 네잎크로바예요. 갖고 계시는 행운인데 저에게 행운을 주신 것을 제가 아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는 늘 핑계잖아요. 만났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요걸 갖고 계시면 전자파가 뭐 한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도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기획을 하실 때 늘 작지만 나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아주 행복하십니다. 지금 작지만 하나 나누니까 행복하죠? 예. 제가 네잎크로버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숲을 엄청 땀을 흘리면서 뒤졌는데 겨우 3장을 가져왔는데 한 장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왜? 여행자로 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10배는 더 뛰어야지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경제적 자립.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줘요? 그죠? 아니죠. 건강관리. 맨날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는데 건강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스스로 자립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자로 살다 보니까 문화재 총리에 5명밖에 없는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을 제가 2년 임기인데 4년 임기를 하고요. 또 이런 거 문화재 활용 사업을 이렇게 주황으로 올라오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전국의 현황을 제일 잘 아니까 밀양항구 가봤어요. 어디 들어오잖아요. 해산서원 네 알아요. 전국에 400여 개의 컨텐츠가 다 들어오면 제가 쫙 뒤지면 90%는 다 가본 곳이에요. 가본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중앙심사할 때 제가 무시를 엄청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세계 각국을 누리다 보니까 한국에는 큰 명함이 없어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내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맡겨놓고 사니까. 문화재청에 이제 중앙심사위원을 뽑는데 턱 올리니까 듣보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뭐야? 이런데 다행히도 제가 파워블로그잖아요.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담아서 파워블로그가 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재 10년간 운영을 해서 1445만 정도 제가 유저가 생긴 거죠. 그러한 것을 갖는 그 모체가 바로 문화재였어요. 제가 어느 곳이든지 가면은 그래 여기 밀양향교에 가니까 앞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지금 죽어가고 있더라. 이 현황을 아는 사람은 오늘 왔다가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0여 개가 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재 콘텐츠가 올라오면 제가 쫙 보면서 여기에 90% 이상은 제가 다녀봤는데요. 요만 한마디 하면은 그게 옆에 딱 있던 전국에 계신 심사위원장들이 전부 다 기가 팍 죽어요. 본인들은 책으로 공부를 하셨지 현장을 저처럼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화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제가 뭐 미술을 전문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현재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10년간 그래도 제가 용돈 안 떨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경험입니다. 즉 경험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으셨잖아요. 오늘 뭔가를 계획을 하시려면 떠나세요. 여행자. 일단 남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보신 만큼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간 대한민국 문화재 활용 사업은 거의 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밀양문화재 야행 보셨죠? 네. 제가 38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축제를 실제로 거의 다 본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와 문화재 야행의 차이점을 만들어냈고 그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일반인들한테 편하게 접근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문화재 야행 기획에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심사위원도 하고 뭐 지금 평가위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여행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기획하시려면 남들이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자랑하면서 곁들여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라든가 신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국의 문화재, 제가 SNS 전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SNS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컨텐츠들을 제가 컨설팅 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죽으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10년을 대한민국을 이잡듯이 뒤지려면 사실은 적지 않잖아요. 수월 짠게 기름값이 들잖아요. 근데 또 죽지 말라고 이렇게 또 밀양에서 강의도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소통하면서 제 이렇게 기름값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지금 여행자니까 조금 불쌍해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그 주요 기관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참여자로서 또는 관광 컨텐츠들을 만드는 데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알아요. 단지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경험을 했더니 그게 참 가슴에 남대요. 제가 그런 얘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건 쉽죠? 누구나 할 수가 있죠. 네, 저는 어려운 일은 못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가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파워블로그들이 이제 하나의 방송국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저는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글을 어떻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라는 것을 통계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어떤 글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수요일은 어떤 글을 쓰는 게 좋고 비 오는 날은 빈대떡 이야기를 하면 클릭을 많이 하고요. 그죠? 네. 금요일 오후는 놀러가는 이야기를 쓰면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가 나름대로 통계가 잡히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냐. 어머 이 집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듣나요? 그렇게 하면 그게 뭐 맛있어?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나 그 집에 가니까요 고기가 이딴만한 거 나오는데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본 거를 그냥 담아 놓으면 사람들이 와 그렇게 큰 고기가 나와? 잉어찜요. 안동에 잉어찜 얘기할 때 근데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즉 제가 금요일날 사람들은 가족이랑 놀러 가는 것을 컨텐츠를 하듯이 사람들은 이 뿌리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밀양을 얘기하면 어머나 위양못새 이팝나무 꽃이 필 때 그 안개가 쌓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려 1년을 위양못새 이팝나무 꽃이 언제 펴 하고 맨날 밀양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호풍을 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다가 깨끗만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이쁜 사람도 있으니까 안개가 야시야시 하는데 빛 보이는 그 하얀 꽃이 마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결정하게끔 하는 거죠.
직접 답을 팍 내가 하라면 안 해요. 사람들이 대신에 갈 수밖에 없도록 야리꼬리하게 이렇게 경상도 말 알아들으시죠? 예, 제가 그 청송이 고향이라 가지고 제 말을 안 버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감성을 똑똑 두드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감성을 두드리는 거 살짝 한번 해볼까요? 제가 겨울인데 2월 달에 제주도를 갔는데요. 서울은 추워 죽겠는데 공항에서 딱 보니까 이때쯤이에요. 어슴푸레 할 때 백목련이 뽀록 얼굴을 비쳤더라고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는 찬바람 부는데 제주도는 백목련이 피더라고요. 딱 서서 나무 아래 서서 쓴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성이 오는가 안 오는가. 백목련 아기 솜털에 꽃갈못 쓰고 쓱 얼굴을 내미는 목련 제비새끼처럼 입을 뾰족 벌리고 봄볕을 한 움큼 담아 꿀꺽 삼키고 있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챙겨 입고 님 마중 나오셨나. 그리운 님은 어디에 숨기셨나. 뽀얀 얼굴로 살포시 웃고 있네. 어둠이 내리는 제주의 길목에서 마지막 길손을 기다리고 서 있는 백목련. 하늘 보기마저 부끄러운가. 어찌 모두 고개를 숙였을까. 고귀하게 나를 반겨준 바로 너였기에 제주 백목련 꽃 아래 나 행복하여라. 자, 색깔이 보이시나요? 다 즉석시예요. 그죠? 즉 아까 제가 하늘 보기마저 부끄러움인 거 어찌 고개를 숙였을까. 비온 오후에 털에 물이 묻으니까 어때 무거워서 고개를 떨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드려주면 조금 들을 때 가슴이 와닿죠? 보이죠? 예. 여러분들의 문화관광 기획자는 그런 감성을 두드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똑같은데도 그 고무신을 그냥 놓는 것보다 거기다가 꽃을 그저 봉선화 꽃 이렇게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봉선화 보면 어머 우리가 어릴 때 손톱에 물들이고 첫사랑이 이루어질까 기대하던 꽃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 이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쁜 거 보면 예쁘고 슬픈 거 보면 슬프고 가슴 아픈 거 보면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즉 문화관광 기획자나 해설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료가 뭐예요? 밀양이잖아요. 밀양이라는 그야말로 소재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감성을 두드리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실 줄 알아야 밀양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고장이 삽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어때요? 모두가 삽니다. 함께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체인지 운동 교육인데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참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봉사단을 공헌단을 만드는 제가 작업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남아있는 인생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조금 막 얼굴이 빨갛게 탔는데요. 그 8월 15일에 201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33인 민족 대표를 선정하는데요. 제 여행자 길이에 서 있는 제가 33인의 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타종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 SNS라는 거. 즉 21세기는 SNS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데에서 사람들이 그 목적에 그때 가장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저라고 선정을 해줬어요. 이때는 저 좀 박수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거지도 풀어터진 국수를 얻어먹으려면 자기 자랑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즉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듣는 얘기는 여행자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들이 만들어라고 제가 그냥 적게 자랑 좀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뭐냐? 즉 밀양의 자랑이 되는 거고요. 또 그것 땜시 밀양을 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 딴 곳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한 차별화를 만드는 것 덕분에 이러한 일들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데 요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패스해도 되겠죠? 제가 보니까 강의 내용들 보니까 이미 다 통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광 해설사 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에 갈 때는 제가 집중적으로 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제가 다 통과를 하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제 인력개발원에 여기도 계시죠? 퇴직하신 분들 공무원 퇴직이나 군인 퇴직이나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을 모아서 이제 1년 연수교육 중에 하나가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요거는 코로나 오기 전에요. 한 400여 명이 모인데서 제가 인사를 오늘은 길이에 서 있는 여자라고 소개했지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족국가에서 온 족장 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앉아 계신 분들이 표정이 불락하더라고요. 어머, 신부족국가 모르세요? 하니까 다 모른다고. 여러분들 신부족국가 뭔지 아세요? 신부족국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행운에 요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갈 때 드릴게요. 행운에 우리가 밀양도 보니까 무슨 밀성손씨? 예, 집성촌이잖아요. 옛날에는 부족국가들이 집성촌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할 때가 이제 부족국가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지금은요, 신부족국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계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요, 블로그족이에요. 블로그족 중에서도 파워블로그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제가 페이지 패밀리라고 약 200여 명, 2만여 명의 패밀리족이 있어서 지역을 가면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막 들어보셨죠? 페북족, 인스타그램족. 즉,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1세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가와 민족이 상관없이 소통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새로운 SNS 용어로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족국가라는. 즉,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대한민국 총정리를 할 때 사진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사진반으로 갔더니 제 고향이 청송인데 청송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가을에 뭐가 유명하죠? 네, 역시 먹는 게 인기 짱입니다. 가을에 주황산의 단풍이 너무 멋있고요. 주산지, 그죠? 주산지의 안개 속에 한 왕보리나무 풍경이 끝내줍니다. 위양 모세 이팝나무처럼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하시는 분들이요, 1박 2일을 프로그램을 잡고 밤에 한밤중에 청송을 내려가서 새벽에 이제 주산지를 갔는데요. 그날 단풍은 너무 이쁘게 들었는데 안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란지 아세요? 오늘은 헛걸음했네. 그냥 가자. 저는 여행자잖아요. 사진만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풍도 보고 주황산도 걷고 아까 말씀하시는 사과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있잖아요.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은 딱 그 포토존 하나, 안개 내린 주산지에 그 왕보드 나무를 찍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주황산도 봐야 되는데 이 계절에 엄청 어렵게 왔는데 이 멀리까지 와가 그냥 가시다며. 이러고는 정말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각 시청 다 연관이 되거든요. 상주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늘 상주시 어디에 꽃감 깎아주는 공장 없나 한번 섭외를 해달라고 했더니 없었는데 있잖아. 파워블로그가 뜬다 그러니까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그날 급하게 그 꽃감 깎는 풍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 사진가들이잖아요. 사진 찍어갖고 대상, 뭐 은상, 금상 다 받고 저는 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음이 비뚤어졌잖아요. 저는 여행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사진만 찍어요. 즉 똑같이 여행을 하는데도요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은 사진 포인트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갔고 저는 여행자다 보니까 비 오는 모습도 담고 단풍 든 모습도 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같이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즉 같은 여행이라도 사진하는 사람은 사진하는 사람끼리 꽃 찍는 사람은 꽃 찍는 사람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움직이는 사회를 신부족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그죠? 대상이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너무 이쁘니까 그 꽃을 예쁘게 심어 놓으시니까 꽃 사진 좋아하는 분들을 오시게 할 거야. 이러면 그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색 있는 꽃을 심으면서 막 자랑질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아까 그 고건축 저 대목 소목 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뭐 그런 체험도 하고 우리의 전통을 체험을 한다 그러면 전통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카페를 막 뒤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거 합니다 하고 딱 넣으면 그분들 어때요? 먹이가 딱 물리잖아요. 여러분들 낚시법 아시나요? 저는 낚시는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케팅에는 반드시 낚시법을 아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가에게 곁들인 건데 살짝 알려드릴게요. 농어를 낚시를 하려면요. 먼저 농어를 한 마리 잡는데요.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냥 살짝 뱃님을 건드리고 제가 또 차마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못하니까요. 해서 그 속에 식사를 뭘 하셨는가 하고 들여다본대요. 그러면 농어가 좋아하는 식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어가 좋아하는 밑밥을 딱 보고 그 밑밥을 던지면 농어들이 잡힌대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포인트예요. 마케팅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낚시법이다. 그 낚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낚시할 수 있도록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낚시밥. 아셨죠? 네. 그거 얘기하려면 길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즉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대상이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두리둥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 가족 단위로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밀양 얼음골 사과 있잖아요. 나는 사과 좋아해.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과로 가지고 요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하고 싶어가 막 사람들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바로 낚시하는 법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낚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요것도 또 배운 거예요. 옛날에 청어란 놈 아시죠? 청어란 놈은 어떻게나 성질이 급한지 잡으면 그냥 꼬락꼬락 숨이 넘어가셨대요. 근데 그 어민이 생각할 때 죽은 고기를 파는 것과 살아있는 고기를 파는 것과는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청어를 살릴 수 있을까 천적을 찾아서 나섰는데 한 번은 실수로 메기를 툭 떨어뜨렸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한 청어가 탁 메기에 잡아먹히는 걸 보고는 옆에 있던 청어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 잡힌다 이러면서 막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청어가 죽을 시간이 없죠. 그죠? 죽을래도 죽을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청어를 살리는 방법을 배웠어. 그 어부는 굉장히 부자가 되었더래요. 옛날 얘기 같지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청어의 천적을 못 만드는 법이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오게 하는 방법 좋습니다. 전국에 펜션이 정말 많지만 되는 펜션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좋은데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풍수가 나빴어요? 대부분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마케팅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 있게 해야죠. 소문을 내야죠. 그죠? 소문 안 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나요? 그 소문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시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맞나요?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제가 요거를 세대별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감성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랑 종자가 다르다고 그 옛날 아까 뭐 풍수하는 것처럼 세상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후천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대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얼굴은 똑같은데도 사고방식이나 능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것을 느낀 게 뭔가 하면 컴퓨터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명색이 파워블로그라가 엄청 잘하는 척 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배운 적 없어도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종자가 다르구나. 벌써 걔네들은 그러한 것을 몸에 인자로 타고났구나. 우리는 배워야 아는데 쟤들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걸 보면서 그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던져줘야만이 그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X세대예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맨날 X세대, Y세대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분류는 이렇게 합니다. X세대는 1970년에서 80년 사이, 전에가 하나가 1960년부터 지금 현재의 정권을 잡고 지금 현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가 거의 860만? 제가 통계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통계는 정확하게는 못 얘기했습니다만은 860만 정도가 되는 가장 많은 그 세대라고 하는데요. 여기 베이비 부모 세대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그때는 뭐 여기에 모르시는 단어가 우골탑이라는 것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즉 부모의 그러니까 소를 팔아서 부모의 나쁘잖아요. 부모의 고를 뺐다라면 좀 나쁘니까 소를 팔아서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공부시킨 세대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자식 하나만 잘 되면 우리 모든 문중이 다 일어난다 해서 자식 공부를 위해서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공부시키던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방공이라는 공부를 했죠. 제가 중국 들어갈 때 저희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이 막 울어요. 왜 우나니까 뿔 달린 공산국가에 가면은 제가 다시는 못 올 줄 알고요. 막 울고 불고 주변 친구들도 막 하직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공이라고 할 때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러한 세대들이 바로 이 55년 세대들이시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방공의식이 강하고요.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는 이제 세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구세대를 뭐라 그러죠? 저도 그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옛날 분들을 뭐 지칭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안 써가지고 예? 꼰대. 맞아요. 뭐 그래 요즘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꼰대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분들은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돈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돈 나오게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어떤 데는 요 세대만 가지고 2시간을 하는데 오늘은 그 이제 그냥 맛보기로 이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386 세대예요. 자, 386 세대는 1960년에서 69년도에 태어난 세대고요. 5518 민주화 운동도 경험을 했고 6.10 항쟁도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 삼저 호황이라는 거 아시죠? 그때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3년 돈 벌어가지고 제 일생을 사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무역을 시작을 했는데 84년도 공직에서 나와서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다가 학생들을 보면서 돈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유치원이라든가 뭐 미술학원 이런 걸 하니까 애 하나가 나중에 돈으로 계산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험자가 있으신지 몰라서 제가 교육 사업이 필생의 사업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막상 현실을 닥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제가 무역에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86년부터 89년까지 한 3년간 이렇게 벌었는 거로 제가 일생 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때는 저희 유가에 아주 그 사회가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뭐든지 손대면 돈이 되는 시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경제 기반으로 지금 한국이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러한 시대를 맛본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저 기존 세력에 저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항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뭔가 하면은 어떤 컨텐츠를 하더라도 어머 이거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야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세대예요. 이제 통틀어가 퉁 치면은 무엇이든지 분석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비평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세대를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라는 것.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89년부터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우리 것보다는 외국 코끼리 방통 그죠? 뭐 라든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즉 우리 것보다는 외국 것이 훨씬 좋다라는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렇게 문화가 변화를 가져온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게는 어떤 문화를 접근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때도 호구로 하나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 특징을 하나씩 해놔야지 오늘 어떤 세대가 온다 그러면 그 세대에 맞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텐츠 속에 하나만 가지고는 이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X세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아이들은 그 중국에서 쓰는 말이 시오황띠 집안에 이제 그 왕자가 하나가 있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녀분들이 가장 귀할 거예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되지만 그만큼이기 때문에 자기 우월주의에 많이 빠져 있고 이기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 세대별로 통칭을 해서 통계를 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제가 잘못하더라도 저한테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보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한 예로서 세대별로 여러분들은 제 얘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세대별로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라 요 말을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별로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랑은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Y세대는 엄청납니다. 애들 그죠? 엄지족들 보시죠? 텔레비 보고 음악 듣고 글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보셨나요? 다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대를 위해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돈을 쓰는 세대들이잖아요. 저기 잘 모이면 돈이 막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밀양의 컨텐츠는
몇 개로 나누죠.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얼음골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케이블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반면에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교동 손시를 중심으로 여기 고가 하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시면 전주 한옥마을 이상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전주시에 컨설팅 갔을 때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어떤 항의를 했는가? 몇 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 했는데 그 전주에 가면은 우리가 전주를 가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보러 가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안에 보면은 등산화를 신고요. 고쟁이를 청바지를 입고요. 치마저고를 입고 이러고 가요. 그럼 외국 사람은 저게 한복인가 하고 사진을 막 찍어요. 자, 그게 우리 한국 문화일까요? 뒤섞여서 범벅이 되어 있고요. 그 거리를 가보시면 전 세계 국적 없는 모든 음식들이 다 길거리 나와서 길거리에 애들이 다 외국 음식을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진을 못 찍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으러 가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컨설팅을 할 때 전통 문화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개인 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옆에 단부지를 개발을 해서 관광시설을 하고 먹거리를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여기는 좀 전통적인 거 전통을 볼 수 있는 문화를 조금은 배열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하니까 그때는 그거를 누가 말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거의 내려앉아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펜션 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글을 보면 제가 펜션을 한 그런 글을 검색하는 유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뭐 1000만 명 이러다가 500만 명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벨 투어를 할 때 특성화를 이 전통과 묶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잠깐 봤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누가 하느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할 숙제이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여러분들한테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더불어서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의 무대로 한번 만들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그런 게 그립거든요. 민속촌을 가면은 꾸며놓은 거니까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또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가면은 상업적으로 뒤덮여서 정말로 이렇게 가슴이 막 짠해지고요. 그런 것이 막 그리워져요. 근데 여기는 밀양은 참 좋은 게요. 입지 조건들도 참 좋더라고요. 여기랑도 가깝고 그리고 볼거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왜 그런지 사랑 이야기만 있으면 나이 70이라도요. 가슴 뛰고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서 밀양다운, 밀양스러운, 밀양인들에 의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밀양에 이사 오고 싶어요. 끼워주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는 기회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 안 받으실 때 모르셨잖아. 그죠? 근데 정말 자랑스러운 밀양이 있는데 그 밀양 속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서 하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 자체가 컨텐츠가 된다 하면 여기만 해도 벌써 20여 명이 넘는 컨텐츠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다운 컨텐츠 그렇게 연구를 해 가시면 단순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밀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Y세대, 그런데 자 여기 있잖아요. 딱 중요한 거. 웨라벨.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 웨라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거로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직원이 딱 있다가 6시 땡 하면 저 안녕 계세요.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 저 막 이러죠.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과 내 개인 생활을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즉 일을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열심히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저녁에 카톡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저기 함부로 카톡 하시지 않으시죠? 저 밤에 자다가 생각나서 카톡으로 야 그거 뭐 했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 게 좋죠. 즉 내 개인 사생활과 직장은 별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요즘 애들 참 많이 바뀌었더라. 우리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즉 세대가 달라졌다를 인식하고 그 삶을 보장해 줬을 때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가심비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죠? 예,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가심비 높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맛집을 쓸 때 가격 대비 가심비가 높은 맛집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뭘까 하고 뒤져보면 맞네 6,000원인데 반찬이 22가지 나와.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킨다라면 즉 뭔가 상대가 지불한 것보다가는 지가 그러면 자기가 이익이다. 내가 좀 더 이익이야.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경영 기법에 의해서 원가를 줄이고 그 상대에게는 그 몇 배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심비죠? 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심비 좋은 집을 찾으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맛집도 그렇고요. 펜션도 그렇습니다. 펜션도 가격 대비 만족, 친절. 자, 펜션의 만족도는 청결과 친절입니다. 돈을 아무리 지불하더라도요. 친절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기본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제가 이제 SNS 교육의 전문인데요. SNS의 교육의 발전사를 얘기하는 것이 요즘은 인스타그램이죠.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는 모든 SNS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변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글을 언제 읽어?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딱 이제는 몇 초? 집중 시간이 8초이기 때문에 첫눈에 반할게 8초에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즘 현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때 타이틀에 딱 첫눈에 보면 반하겠다. 결정을 따로 할 수 없도록 딱 첫눈에 반하도록 만드셔야지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그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모든 SNS가 이제 흘러가잖아요. 블로그에서 페이스북으로 가다가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인스타그램 한 장의 사진으로 그것도 정사각형의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한다. 블로그를 안 한다. 그러시면 답이 아닙니다. 즉
인스타그램에서 첫눈에 반했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바로 블로그,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건지 진짜 좋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는 자기가 결정할 때까지가 어려웠지 결정하고 나면 아무리 긴 글도 다 봅니다.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SNS 교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블로그는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블로그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자일기장이에요. 여기 그게 되나요? 그 네이버가 열릴 수 있나요? 네, 예. 네이버에 제 그 블로그 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다니잖아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에 고흥으로 뭐 이렇게 쭉 여행을 하고 올라오면서 미랑까지 왔는데 저는 모든 블로그 속에 제 사업 있잖아요. 영수증 뭐 모든 것을 블로그 속에 다 넣어놓습니다. 즉 제 전자서고예요. 제가 필요한 것을 기억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따리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블로그라는 것을 통해서 즉 블로그는 비밀이 가능합니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비밀번호를 옆에 공유하는 남편은 알 수 있죠. 근데 비밀번호는 가르쳐주지 마세요. 나만 갖고 계세요. 그래야지 속상한 이야기도 막 하고 그죠? 또 오늘 있었던 일기도 쓰고 즉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모두는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전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고 또 매일매일 이야기를 담아나가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내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기가 막힌 보고입니다. 공짜로 그런 전자금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안 쓰시죠? 그죠? 제가 어떻게까지 쓰는가? 네, 잠깐만요. 한번 올려보실까요? 네. 비밀은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즉 건봉사 배청연아 한번 두드려 보실래요? 거기 위에 그 옆에 그 건봉사 예. 쭉 올려보시면 신문기사 하나 나올 거예요. 쭉 올라가 보시면 신문기사. 네. 제가요 그동안 이제 제가 젊은 날에 강원도 건봉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건봉사는 6.25 때에 796칸 사찰이 몽땅 불타고 두리문만 하나 남았고요. 그 건봉사가 갖고 있던 재산이 1000만 평, 대한민국 최고 부자였어요. 그 전국에 22개 포기사를 갖고 있는데 6.25로 인해서 사찰이 불타가 모든 자료가 없어지고 고성군청이 장전함 있잖아. 북한에 복구성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자료가 없어서 건봉사의 땅 1000만 평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던 제가 우연히 건봉사를 알게 되고 우연히 저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건봉사에 잃어버린 망실 토지를 찾는 작업을 10년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벌어놓은 돈 전 재산을 건봉사 복음불사를 출발하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건봉사가 엄청 아마 가보셔서 알죠. 복원했겠는데 그때 이제 그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게 쭉 보시면 언제 기록인가 하면은 저기 배선이 시인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번에 그 문화 예총에 뭐 이제 문화 쪽에는 단 한 사람의 명인도 없었는데 제가 1호로 추천이 되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최하 20년 같은 분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행자로 살았는데 여행자를 뽑는 게 아니니까 자료를 찾는데요. 제 블로그 속에 옛날에 건봉사 보건추진위원회가 1990년대에 그 블로그를 써놓은 것을 제가 두드려서 찾아내었어요. 그러면 벌써 20년의 역사가 되죠. 저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배선이 시인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문학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저 기사의 배선이 시인이라는 말 한마디가 제 20년 활동을 증명해 주는 게 된 거예요. 즉 이제 제가 젊은 날에 건봉사의 보건부사를 통해서 그 780만 평의 땅을 찾고 30%의 지분은 아직 제가 받지는 않고요. 대한민국의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해서 문화보건 사업을 하면서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옛날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미 끊어져서 사람이 없잖아요. 민통성북방이라 스님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를 찾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 계셨던 분들의 시비를 세운다거나 만해 한용운 선사 시비라든가 북한으로 갔지만 우리가 유정철이라든가 반야월이라는 작사가가 승려예요. 그 건목사의 승려가 남긴 그런 업적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역사 복원 작업을 그때부터 쭉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 역사 복원은 요 한 장의 자료로서 제가 20년을 입증을 하거든요. 여행을 38년 했지만 그냥 여행자일 뿐이지 문학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록을 오늘부터라도 블로그를 쓰셔서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비밀번호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이 속에 있잖아요. 별의별 자료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출판사를 하는데 출판사 계약 서류까지도 탁 두드리면 나오고요. 통장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통장들을 다 복사해서 통장 번호를 넣어놓으면 제가 어디 가서 툭 두드리면 나오는데 제가 10년간 쓴 글이 8,300개예요. 하루 2.4개의 글을 썼어요. 엄청나죠? 그 글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죠?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나요? 예, 바로 포인트가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하죠. 배선이 통장 모음 샵 아시죠? 예, 별표 해시태그 그 샵이죠. 해시태그를 쓰시고 페이지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고 비밀로 해놓잖아요. 지금 여기 비밀이 안 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볼 수 있죠? 배선이 통장 모음 샵 페이지 하면은 제 통장이 전체가 다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찾아 쓰고요. 모든 계약서 같은 것을 그때 그날 저기다가 다 입력을 해놓고 제가 뭐 무슨 책, 샵 페이지 이러면 다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S를 활용을 하시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모으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발전상을 볼 수 있어요. 한 10년 전에 쓴 글을 지금 읽어봐요. 너무 재밌어. 어머,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나. 깜짝 놀래요. 제가 우연히 지인이랑 같이 못 모르고 있잖아요. 저거 보다가 굉장히 망신당했어요. 뭐 목요일이면 이렇게 가슴 뛰는 그녀 뭐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뭐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이야기도 쓸 수 있잖아, 그죠? 제가 그렇게 썼다가요 옆에 사람들이 쫙 봐가지고 제가 놀림도 됐는데요. 그걸로 쓴 제가 시가 그리운 이름 하나. 그러니까 못 찾거든요. 제가 옛날에 정말로 뭐 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했는데 딱 전화번호를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는 이름 하나 하면은 좀 너무 슬프니까 그리운 이름 하나 해가지고 제가 쓴 시가요. 박범훈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중앙대 그 음악 원장님이 많은 작곡을 하셨죠. 그분이 지금 현재 제 시 몇 곡을 이제 작곡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많은 시를 제 시는 제가 다 이렇게 낭송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그 김포공항이라는 것을 한번 선물로 드릴까 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김포공항은 오고 가는 정거장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거장을 제가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요. 누구든지 여행을 오셨잖아요. 삶에. 그 여행자가 하나의 티켓을 갖고 있는데 그 티켓을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김포공항이라는 시에다가 제가 담았어요. 그냥 꽃 이야기긴 한데
들여다보면 그래요. 제가 그 눈을 감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김포공항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영산홍 철쭉꽃이 한데 올려 피었으니 환영꽃인가 환송꽃인가 환한 꽃 얼굴에 함께 웃는 여행자들. 여행자 페이지도 발길을 멈추고 만남도 이별도 내려놓고 반기는 이들. 영산홍 철쭉꽃 떼어 봄동산을 이루었다.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는 김포공항. 여행자들만 오르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봄날도 오르고 내림을 어찌 몰랐어야. 걸으면 카메라 앵글을 잡고 마음에 굳네요. 새 항로를 들여다본다. 행복을 실어 나누는 비행선을 본다. 여행자 페이지에 원웨이 티켓.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행복 항로를 열어야 하는 티켓 한 장. 여러분 그 티켓을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200개 나라를 갔다고 하는데 그 한 나라마다 먹거리, 볼거리, 의식주나 또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엄청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단순한 루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기록하는 요령이나 형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 여행 기록을 하던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글들은 거의가 적색글입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집에 놓고 핸드폰으로 찍은 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제 글은 80%가 다 즉석에 쓰는 글이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법이 뭐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서 오늘 내가 볼 포인트가 뭔가를 딱 잡죠. 그러면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을 거고요. 내가 봐야 할 대상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내가 느끼고 보고 또 내가 가져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놓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쭉 한 바퀴가 돌아보면 그게 전부 다 정리가, 그거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쭉 일기처럼 여행기를 써서 제가 그 앨범이 이제 옛날에는 앨범으로 다 정리했잖아, 그죠? 앨범이 약 500권이 넘고요. 지금 제가 10년간 블로그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 300만 장이 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가방 있잖아요. 이제 뭉치 전 세계의 자료를 모아서 나이가 들면 지금은 할 시간이 없어요. 다녀야죠. 나이가 들면 심심하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 좀 빠지면 그때부터 제가 자료들을 정리를 전부 다 통계적으로 해놨어요. 폭포가 아름다운 나라들, 그죠? 그 세계적인 폭포. 그 다음에 뭐 음식 또는 뭐 볼거리, 그 다음에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그 유산 중에서도 바위다, 뭐 이렇게 전부 다 통계를 다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국가 기록 문화를 만들듯이 이제 제 기록을 만드는데 제가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컨텐츠를 보시면 전부 다 통계를 해놓고요. 맛집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라도에 지금 가면 바지락, 꽃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꽃게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는가, 재료와 요리법들을 제가 그냥 먹으면서 써놓으면 그게 모이면 봄에 전라도 음식의 특징이 젓갈은 뭐가 나오고 막 특산물들이 다 나오고요. 식재료가 나와요. 단순히 사람들이 어머 이 집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재료들을 담아 놓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고디국 맞죠? 골부리국? 예. 똑같은 골부리국도요. 가는 곳마다 끓이는 재료가 달라요. 충청도는 아욱을 넣고 건대를 넣고 끓이고요. 전라도는 애호박에
그 부추를 송송송송 썰어가 맑은 것 그리고 거기다 수제비를 동동 띄워 넣고요. 그것을 그 다슬기라고 안 그리고 슬기탕인가? 뭐 하여튼 이름도 다를 뿐더러 다슬기탕 하나라도 재료를 쓰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총정리를 제 블로그를 잘라서 보시면 총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찰 그랬죠. 모든 사찰을 똑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찰은 미소가 아름다운 나한님들을 담았고 어떤 사찰은 단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사찰은 그 절에 내려오는 음악을 얘기했고 어떤 사찰은 기와 치민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 700개가 넘는 사찰을 쫙 연결을 하면 대한민국 모든 불교의 특징을 끌어낼 수 있도록 통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 블로그가 8,200여 개, 그 다음에 이글루스 블로그가 4,200개의 컨텐츠가 다 모으면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총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계 여행도 제 나름대로 총정리를 했는데 많이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 욕먹잖아요. 한국도 다 못 들어오는데 뭐 세계 같다고 촬영하냐고 뭐 이럴까봐 제가 되도록이면 세계 것은 남겨놓고 나중에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제 블로그 이름이 뭐예요? 페이지의 세상만사죠. 페이지가 뭘까요? 오늘 내 인생의 역사 페이지를 열어서 내가 본 진실을 담아냅니다. 왜 담아요? 100년 뒤 후손한테 진실을 좀 보여주고 싶다. 제 오늘의 역사 페이지에는 바로 밀양에 여러분들이 담기시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아, 예. 대한 흐름 보셨는데 네. 강의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강의를 보신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을 방문을 하신 지가 몇 번째 되고 아예 또 더 있습니다. 그 선생님 입장에서 문화도시를 하는데 밀양에 대한 기존 갖고 있는 인식에 뭐 시간은 없습니다만 좀 많긴 합니다만 네. 밀양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짧은 팁 하나 주시고 아이고, 가장 어려운 행정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밀양을 수십 차례를 왔는데 첫 번째는요. 사명대사님과 즉 건봉사에 보건불사를 할 때 사명대사님이 승경 공기 사업을 건봉사에서 6천 승명을 일으키고 장군샘에서 물을 퍼서 뭐 살등으로 어쩌고 이래서 그 원료를 찾으니까 밀양에 표충사에 그 영정부터 시작해가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종교적인 입장에서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제약산 있잖아요. 약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이 한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도 동광한의원이라고 서울에서 한 9년 의사 제 약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거기에 와서 뭔가를 찾을까 했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제약이고 여기에 많은 약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약상에 관련되어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재 때문에 왔어요. 왜? 제가 대한민국 총정리의 틀을 유구한 역사, 즉 오늘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물건이 100년 뒤에는 문화재가 되잖아요. 즉 그 문화재를 만든 사람들이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의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화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밀양에 그 문화재와 관련된 그 컨텐츠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로 왔어요. 천년기념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고택이나 여기 오늘도 좋은 자료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 나가는데 밀양의 스토리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요. 딱 꽃이 없어요.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해서 꽃순이 오늘 제가 꽃순이 시는 못 해드렸는데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밀양의 컨텐츠 속에는 그 뚝방이의 찔레꽃 빼고는 꽃과 연관된 스토리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 맞나요? 위양못에 그 꽃은 잠깐이고 또 그 다음에 그거는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컨텐츠가 되다 보니 대중화되지를 않는데요. 저는 이제 다시 이 밀양을 좀 컨텐츠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 여기 고택의 봉선화라도 옛날에 물 밑에서 봉선화 그런 걸로 스토리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은 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곳이라도 제가 이번에 꽃 때문에 고흥도 가고 꽃 때문에 정읍에 라벤더
그 정읍은 꽃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구절초를 280만 평 심어서 꽃으로 옥정호에 담아서 성공을 했는데 올 거기에 또다시 3만 평의 라벤더를 심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꽃을 심었다 해서 일단 피기 전에 다녀왔는데요.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찾아가요. 근데 밀양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컨텐츠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요.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사진 찍고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좀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밀양에 이제 좀 더 제가 돌아본 것은 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돌아봤기 때문에 밀양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문화재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근데 밀양의 꽃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국에 계절별로 어디는 무슨 꽃이 예쁘고 어디는 어디가 예쁘고 막 정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밀양에는 제가 아직 꽃 이야기를 해보지를 못해서 제가 밀양의 꽃을 찾으니까 뚝방에 찔레꽃이 이쁘다. 근데 갔더니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하면 향기와 꽃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마케팅을 좀 만드는 여기에 뭐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공직이 계셨나요?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요. 첫째는 먹는 것, 먹거리를 개발해야 돼요. 그때 참 좋더라고요. 임금님께 진상한 그 먹거리를 여기 밀양의 먹거리를 만들면 요즘 사람들은 먹으러 가서 관광지를 봐요. 옛날에는 관광지 산문에 가서 먹으러 갔는데 배고파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거리 개발, 밀양스러운 그 진상품으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랑질을 좋아해요. 자랑질 아시죠? 그 대표가 뭐 저예요. 저도 늘 하루에 몇백 장의 사진을 찍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즉 SNS로 모든 마케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밀양은 그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언뜻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그 답을 드리지만 언뜻으로 본다면 밀양스러운 그 음식 개발과 밀양의 좀 꽃들이 그 위양 모세 그것만 가지고도 꽃 찍을 때 되면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거는 한 예로서 느끼는 것처럼 밀양에 아마 연휴날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나무도 하나의 한 테마가 되듯이 그런 것들을 아마 참고를 해내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너무 전문적이라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항공 체인지가 그거 뭡니까? 항공. 네. 이거는 뭐 조금 개인적이긴 하지만요. 예. 그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활체육이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태권도와 항공밖에 없어요. 근데 태권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태권도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죠? 역사나 이런 게 북한의 태권도가 다르고 한국의 태권도가 달라요. 그것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고 우리의 국기로서 태권도고 지금 생활체육으로서 항공이라는 스포츠가 만들어졌는데도 아마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장애인들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게임으로 또는 스포츠로 할 수 있는 것은 항공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놀이이면서 스포츠인데요. 지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세계 타피사라고 세계 생활체육연맹에 공식으로 한국의 스포츠로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에 경로당을 비롯해서 학교 등에서 한 150만의 회원들이 있고요. 또 가르치시는 노인,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에 가르치시는 강사분들, 그 지도자라 그러죠. 지도자분들이 1만 5천 명 정도가 되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생활체육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세계 그 장애인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항목인 만큼 일반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군 부대에서는 군인과 부모와 부대장이 한 팀으로 경기에 나가고요. 학교에서는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가 한 팀으로서 전국대회가 열리면서
화합 있죠. 그래서 체인지, 건강이 우선이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가장 뭐 돈이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은 얻을 게 없다 해서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 다음 이는 인성, 자립인성. 우리가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인성이 교육을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함께 어울려서 놀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인성을 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죠. 그 지혜로움이 중요한 거죠. 즉, 그 지혜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덕목들로 가지고 스포츠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교육의 그 책자가 지금 현재 5권이 나왔는데요. 장애인 지도서, 뭐 노인 지도서 이렇게 해서 노인 생활 체육이 지금 활성화된 게 거의 없잖아요. 게이트볼은 하지만 지금 많이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참여를 하고 이래서 이제 제가 왜 그 운동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세계로 다니면서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세계인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보험 하나 들어준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자원봉사로 6년간 한국이라는 것을 키워나가고 그 책들을 함께 계속 써나가고요. 원래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창시자가 살아있고 그 교재가 갖추어지는 것은 한국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것을 제가 세계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흥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3세,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아이랑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봉사 시간도 주고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더불어 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시간이 틀렸죠? 네. 그럼 이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